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커버드콜 ETF이며 많은 분이 그 높은 배당 수익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연 배당률이 10%를 넘나들고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소식은 은퇴 자금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커버드콜 ETF로 유입된 자금은 이미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배당 플러스 7% 같은 상품들이 연 8%대의 높은 분배율을 기록하며 제2의 월급이라는 별명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숫자에 함몰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높은 배당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커버드콜의 복잡한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공학의 어려운 공식 대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노트북 예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출시될 약 4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노트북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라고 가정하고 제조사와의 특별한 계약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조사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0만 원을 지불하면 내년에 노트북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400만 원에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티켓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지불한 10만 원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이며 이는 나중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비용입니다. 1년 뒤 노트북의 실제 가격이 예상과 똑같은 400만 원일 때를 가정해보면 구매자는 굳이 티켓을 쓸 이유가 없으므로 처음에 낸 10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티켓을 팔았던 제조사는 노트북 가격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포기한 10만 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확정지으며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노트북이 인기가 없어 가격이 350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구매자는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니 티켓을 버릴 것이고 판매자는 여전히 10만 원을 챙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황은 노트북이 대박이 나서 가격이 500만 원까지 급등했을 때인데 이때 티켓 구매자는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기쁘게 선언할 것입니다. 구매자는 400만 원의 노트북을 인도받아 즉시 시장에 500만 원에 팔 수 있으며 처음에 낸 티켓값 10만 원을 제외하고도 90만 원의 큰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가치의 물건을 400만 원에 넘겨줘야 하므로 프리미엄 10만 원을 받았어도 결과적으로 90만 원의 수익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상방으로의 무한한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이고 파는 사람은 그 수익 기회를 넘기는 대신 당장의 확실한 현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 커버드콜의 핵심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계속해서 내다 파는 전략이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북 제조사의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주식을 400만 원에 팔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시장에 파는 것이 커버드콜의 기본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옵션은 계속 휴지 조각이 되고 여러분은 그때마다 프리미엄 수익을 매달 틈틈이 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미리 받아둔 프리미엄 수익이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한선을 넘어 크게 오를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며 투자 수익의 윗부분이 일정 수준에서 뚝 잘려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나타납니다. 노트북 주가가 500만 원으로 오르든 그 이상이 되든 우리는 400만 원에 팔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 구간은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의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쪽은 얇게 먹고 옆으로 갈 때는 꼬박꼬박 챙기며 아래로 떨어질 때는 같이 맞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은 이 전략을 아주 매력적인 패키지로 포장해 ETF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QYLD라는 상품이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연 12, 14%의 높은 분배율을 자랑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JEP나 JEPQ 같은 월배당 ETF들도 연 10% 이상의 배당률을 내세우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한국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를 활용하거나 특정 섹터의 커버드콜을 결합한 상품들이 상장 1년 만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모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가가 조금 덜 올라가도 연 10%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화려한 배당금 수치 뒤에 숨겨진 전체 수익률을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지수의 상승률보다 연이 3%포인트 정도 낮은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커버드콜 ETF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배당은 많이 줬지만 정작 계좌의 원금인 순자산 가치가 10% 넘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내 원금을 조금씩 깎아서 돌려받은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자산의 몸체는 점점 말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풍성해 보여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내 전체 자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장의 평균보다 뒤처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이를 더 극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지수 ETF를 사서 필요한 만큼만 주식을 팔아 쓰는 A와 커버드콜, 배당금만 쓰는 B의 사례를 10년 뒤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후 A의 남은 자산이 B보다 평균 20% 이상 많았다는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똑같은 금액을 생활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어디서 꺼냈느냐보다 전체 수익률이 얼마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상승장의 가장 맛있는 윗부분을 꾸준히 포기하는 전략이기에 시장의 강한 반등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얇은 무릎 보호대 역할을 해주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는 그 충격을 거의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할 때인데 커버드콜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일정 구간에서 상승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하락은 같이 맞고 반등은 덜 따라가는 이 불균형한 구조가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갉아먹으며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복잡한 금융 구조보다 훨씬 단순하게 반응하며 이를 심리학에서는 멘탈 어카운팅이라 부르는 심리적 장부 습관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배당 계좌와 원금 계좌를 별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원금 자산에 손을 대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게 됩니다. 똑같이 자산을 조금씩 팔아 쓰는 것보다 커버드콜 분배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연 11% 분배나 매달 현금 흐름 같은 문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게다가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인 지수 ETF보다 운용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에게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비판적인 분석보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스폰서로 참여한 광고성 영상이 훨씬 많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버드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나쁜 전략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며 어떤 조건에서 쓰느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이 가장 빛을 발하는 첫 번째 상황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일 때입니다.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익 없이 시간만 흘러가지만 커버드콜은 지루한 시장에서도 옵션 프리미엄을 반복적으로 주워 담아 수익을 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큰 시세 차익보다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투자 자산의 분배금만으로 생활비를 꾸준히 충당하고 싶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전체 자산을 커버드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성장형 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전문 보고서들도 커버드콜 ETF는 포트폴리오의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 메뉴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위성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세금과 계좌 구조인데 옵션 프리미엄이 배당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제 혜택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상장 상품인지 해외 상장 상품인지에 따라 원천 징수와 배당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생상품 과세 체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본인의 계좌 특성에 맞춰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커버드콜 투자를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더 못 오르고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예단할 때입니다.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 여기서 조금 빠져도 배당으로 만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상승장이 이어지면 기회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그래도 프리미엄이 버텨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은
거대한 하락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얇은 무릎 보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나 정책 변화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며 지수가 급반등할 때 커버드 콜은 가장 맛있는 꼭대기 부분을 또 잘라버립니다. 보통 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구간이 이런 강한 반등 구간인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뼈아픈 손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계좌에 찍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회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커버드 콜로만 채우게 되면 자산을 장기적으로 키워줄 성장 엔진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커버드 콜 ETF의 성과가 주식 60%와 현금 40%를 섞은 단순한 포트폴리오보다 효율이 낮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식과 현금을 직접 섞는 방식은 커버드 콜 ETF보다 수익은 비슷하거나 높으면서도 운용 비용은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부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는 순수 주식에 투자하는 편이 수수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돈은 성장용인가 생활비용인가입니다. 만약 복리의 마법이 필요한 성장용 자산이라면 커버드 콜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주식의 상승 에너지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투자자라면 금쪽 같은 복리의 시간을 굳이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 상품이 과연 어떤 기초지수 위에 옵션 전략을 얹었는지 그 본질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배당주 100개에 얹은 것과 나스닥 성장주에 얹은 커버드 콜은 이름은 같아도 리스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분배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내 돈의 실체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배금이 순수한 옵션 프리미엄인지 주식 배당금인지 아니면 내 원금을 돌려주는 것인지 그 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분배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 원금을 깎아서 돌려주는 자본 환급 형태이며 이는 겉모습만 배당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수수료와 세금을 합산한 총비용을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하는데 이 비용은 여러분의 장기 수익률을 ဃ갉아먹는 주범입니다. 0.2% 수수료의 지수 ETF 대신 0.8%의 커버드 콜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년 0.6%포인트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고작 0.6%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이 쌓이면 6%포인트가 되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이 정보를 누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전달하고 있는가를 독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고주가 붙은 영상인지, 운용사의 홍보 리포트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리서치인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걸러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커버드 콜은 마법처럼 돈을 복사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미리 현금으로 맞바꾸는 명확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나는 큰 시세 차익은 포기하더라도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더 좋다고 확신하는 자금에만 부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교육비나 나의 노후 자금처럼 10년, 20년 뒤를 보고 자산을 키워야 하는 돈이라면 커버드 콜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하는 목적이라면 기본이 되는 주식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그 성장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돈이 해야 할 명확한 역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당장의 높은 배당 수익인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인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정해야 합니다. 커버드 콜은 그 답을 분명하게 내린 뒤에 내 전체 자산 구성에 아주 일부분만을 채우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배당률 숫자라는 화려한 껍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금까지 합친 총수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 광고만 보지 말고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만 모르는 특별한 투자 비법이나 황금 공략법처럼 느껴지는 상품이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종이 위에 그 구조를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가 정말로 이해가 됐을 때, 그리고 내 인생 계획 안에서 그 역할이 분명해졌을 때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커버드 콜은 누군가에게는 정기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괜한 발목을 잡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적어도 몰라서 실수하는 일은 줄여보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고 커버드콜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섞을 것인지 숫자로 직접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커버드콜은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당장의 현금 흐름을 사는 전략이라는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가는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여러 번 챙길 수 있지만 강한 상승과 큰 하락 상황에서는 모두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지 그 대가를 정확히 아는 순간 실수의 절반은 이미 줄어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도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욱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투자 여정에 지혜로운 선택과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